배울 거는 문장 구성 구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토익 RC에서는 가장 기본이고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파트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장 구조를 좀 볼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푸는 데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한번 잘 이제 베이스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가봅시다. 교재 자체는 내가 출제 유형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다 써놨을 건데 이 출제 유형이 결국 얘기하자면 실제 시험 보는데 필요한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암기를 해야지 일단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아마 숙제를 하게 될 거예요. 가볼게요 이제. 일단은 문장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요소가 꼭 필요하고 그 요소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주어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출제형 1번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의 자 명사 역할 하는 거에 별표 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필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필기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어 자리에는 명사 역할하는 것만 오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자 볼게요. 명사라는 친구 당연히 주어 자리에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는데 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명사구 그리고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까지 그래서 머릿속에 오늘 입력돼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는 총 6개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문장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로 주어 자리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어떻다? 은는이가로 보통 해석이 돼요. 그리고 잘 알겠지만 주어는 문장의 주체 역할이니까 가장 앞자리에 쓰는 친구가 주어죠. 그랬을 때 명사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쉽게 해서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는 오늘 이번 달 텀에 이제 대명사가 들어갈 건데 커리큘럼에 명사를 대신 그래서 그게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특정 명사를 대신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명사 구라고 하는 이제 구 개념을 좀 장착을 해야 되는데 토익에서 자 구는 쉽게 얘기하면 단어하고 단어가 더해지면 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라는 개념은 간단해. 단어하고 단어가 더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주로 이 단어들이 서로 품사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 동사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하면 우리 should be 이거 조동사 나오는 부분에서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우리는 쉽게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주어를 잘 보면 구조가 어떠냐면 관사 빼고 protect 하면 보호하는 이라는 얘는 형용사 헬멧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름 헬멧의 명사야. 자, 예를 보면 단어가 2개가 결합을 했는데 하나는 형용사 역할하고 하나는 명사 역할, 즉 서로 품사가 다른 단어들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됐는데 이 덩어리가 문장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면 주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의 이름은 명사구라고 한다. 그래서 단어하고 단어가 여러 개가 결합이 됐는데 그 친구가 명사 역할을 하면 이름을 퉁쳐서 명사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들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투부정사 맨 앞에 오게 되면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거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나타내는 애죠. 형태로 봤을 때. 그 다음 동명사도 맨 앞에 오면 주어 역할을 하죠. 그것은 동사의 ing 붙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명사절이라고 하는 친구 절의 개념을 좀 장착할 필요가 있는데 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동사가 있을 때 절이라는 개념을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예문으로 이번 달 여러분 배우는 커리큘럼에 명사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훨씬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리 첫 번째 예문에서 주어 동사 구분하라고 하면 또 끊어가지고 will be 여기가 동사인 거 아니까 앞에 부분을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주어를 잘 보면 위에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길기도 길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주어라고 부르는 거 안에 자기만의 주어와 자기만의 동사가 같이 있잖아.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결합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절이 어디에 위치해요? 문장 맨 앞에서 주체 역할하고 있으니까 이름이 명사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절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 오는 게? 주어 자리에 오는 친구에.
그래서 이렇게 6개를 기억하면 되고 어차피 이번 달에 명사절 들어가면 배울 거라서 내가 지금은 살짝만 얘기하는데 원래 명사절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대스로 시작하는 애. 우리 소위 말해서 대절이라고 하는 친구가 명사절에서는 가장 유명해. 근데 이제 여러분 레벨이나 목표 점수가 어쨌든 700, 800 이상 되는 친구들은 대절만 알아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뭐를 참고하냐면 옆에 살짝 표시를 해놓고 의문사, 자, 의문사도 명사절 가능이라고 써넣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써놓고 이 개념은 명사제 할 때 배우도록 할 거라서 그래서 의문사도 명사절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예문에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 what으로 시작했던 걸 보면 이해가 되겠죠. what이라고 생각하는 의문문으로도 명사절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출제 유형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 시험장에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라고 했었을 때 자, 2번 같은 친구를 한번 볼게요. 2번을 갖다가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토익은 파트 5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문법을 테스트하는 문제인데 그게 이렇게 보기가 사지선다로 나오고 빈칸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약속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A, B, C, D가 자, 여기 밑줄 쳐봐요. 이렇게 나랑 똑같이 그리고 여기는 사선으로 이렇게 때려. 밑줄하고 사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앞에가 비슷해. 앞에 어원이 비슷한데 뒤에 어미가 이렇게 다 다르면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품사 문제야. 품사 문제. 그래서 토익은 파트 5가 크게 품사 문제랑 어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휘 문제 비율이 품사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품사 문제 하면 뭘 하지 않는다? 해석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파트 5를 풀 때는 문제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보기 자체를 보고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안 하고 들어간다는 건 빈칸 앞뒤를 잘 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빈칸 자리는 제일 먼저 문장의 맨 앞이 비어 있다는 건 웬만하면 주어 자리일 확률이 높아.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자리가 비동사니까 여기서 동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진 모르겠지만 주어 역할하는 친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출제 유형 1번 갖고 오면 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명사 역할하면 다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TION 붙으면 이 친구 명사잖아. 그럼 가능하죠? creating 얘는 동명사죠. 아까 리스트에 있었던. 그러면 여기서 추려지는 거야. 자 동사인 얘네들은 버리고 동명사하고 명사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750이면 끌고 가야 되는 게 뭐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쓰세요. 내가 잠시만. 우리 또 늦게 온 친구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한 거죠. 미리. 아 준이 와. 준이 일단 앉아. 여러분 그것만 잠깐 쓰고 내가 늦게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준이 여기 앞에서 교재에 내가 묶어놓은 거 3개 있거든? 그거 일단 가져가 수업 먼저 듣자. 자, 여기에서 요거를 여러분 쓰는데 지금 봤었을 때 명사는 또 다른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정답을 결단을 주는 건데 혹시 지금 온 친구 이쪽에 와서 여기 내가 교재 해놓은 거 있거든요? 3개? 묶어놓은 거 일단 그거 가지고 먼저 수업 들으세요. 자, 연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명사는 또 다른 명사를 목적으로 못 가진다는 건 뭐냐면 on부터 시작하는 이 포트폴리오까지가 또 다른 명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 명사를 또 집어넣고 싶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다른 명사의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C번이 정답이 아니라 동명사가 정답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정답 볼 때는 creating an online portfolio, 즉 동명사가 문장 주어 자리에 온 거다.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거라서 여기서 핵심은 내가 별표 쳐서 쓰라고 했던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다. 그래서 명사는 명사 혼자 쓴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creation을 쓰고 싶었다면 얘가 없으면 돼요.
그러나 뒤에 누군가를 달고 나올 때는 동명사가 여기에선 정답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번 이 친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가자라고 하면 두 번째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공식 자체를 그대로 들고 가면 돼. 대열 뒤에는 동사 뒤에 명사의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가주어예요. 가주어인데 여기서는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 대열 뒤엔 동사 뒤에 명사 순서로 나올 거라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 3번 같이 나오면 A, B, C, D 보기 먼저 보면 아까랑 똑같이 앞에 여기 똑같고 이렇게 하면 얘는 품사 문제죠. 해석을 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닐 거야. 그러면 품사 문제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는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는 자, 대열이 보이면 순서가 대열 뒤에 동사 뒤에 명사 반드시 있어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게 TION 붙는 speculation. 이 친구가 명사니까 A번 정답. 그럼 1초 컷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익은 시간 안에 문제를 누가 많이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요일날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100문제를 75분 안에 푸는 게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 파트 5라고 하는 거에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애들은 바로바로 공식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공식 외워줘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바꿔서 문제를 내면 똑같은 공식인데 자, 대열이 나왔죠? 여기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 순서상. 그리고 여기에 누구 있냐면 명사. 그럼 순서가 맞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너 이 자리에 무슨 동사 쓸래?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공식 가지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여기랑 결정을 짓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명사, 이게 왜 그렇기 때문이냐면 진짜 주어는 얘기 때문에. 대열이라고 하는 지구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주어. 가주어는 뭐다? 의미가 없어요. 빈 껍데기야. 그냥 역할만 주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주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speculation을 보면 이 명사는 어때? 뒤에 s가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동사 쓴다? 단수 동사를 써주면 된다. 따라서 여기서 단수 동사는 A번 is가 정답. 요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지금 내가 책에다가 써놓은 애들은 토익에서는 매우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외워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주어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투용법인데 내가 방금 전에 투부정사 여러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냥 이렇게 쓰고 동사 쓰면 되는데 영어는 대부분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거 대신에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가주어 it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토익이 이걸 갖고 문제를 만들었어.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주로 많이 나왔던 건 여기를 빵꾸 뚫어놓고 이 문맥을 써준 다음에 이 자리에 무슨 주어를 집어넣을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래서 여기에 it를 깔고 뭐 this를 깔고 that을 깔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there를 깔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it이라고 하는 친구를 골라낼 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애를 대신해서 쓸 때는 이 자리에 누구밖에 못 온다? 죽었다 깨어나도 it밖에 못 온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투 용법이라고 외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어디에 빵꾸가 뚫렸든 맞춰낼 수 있어야 된다. 얘를 반대로 가면 이렇게도 나오겠지? 토익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날은 여기를 깔아줬어, it을. 그래놓고 이 자리 빵꾸 뚫어놔. 그래놓고서 너 여기에다가 to follow 쓸 거니, following 쓸 거니, 아니면 follow 쓸 거니, 뭐 follower 쓸 거니 이런 식으로 품사 문제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it, to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가주어, 진주어 중에서 토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부정사가 원래 주어 자리에 왔을 때 그 주어 자리에 개를 쓰고 싶지 않으면 it으로 퉁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죠? 그런데 it만 존재하느냐?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닌데 번외편으로 요거는 이걸로 내가 갈 테니까 여러분 화면으로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대절이라고 하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대절이라고 하는 명사절을 주어 자리에 썼더니 또 너무 긴 거지. 그러면 얘를 대신해서 퉁칠 수 있는 가주어는 누구다? it이다. 그러면 it is essential 대절이 일로 가는 거야. 진짜 주어가. 그래서 it to it that은 유명해. 토익에서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얘기할 때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투부정사 대신하는 가주어도 it. 대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것도 it. 이렇게. 그래서 it to it that. 요거를 기억할 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왜냐면 4월, 5월은 너네 토익 점수 나에게 굉장히 좋은 달이야.
그래서 방학으로 들어가면 토익이 원래 어려워지고 점수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4월, 5월은 되게 좋은 달이라서 잘 활용을 하면 되고 그렇다는 건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꼬여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생각 this, it, that, they 보면 드는 생각이 어쨌든 대명사로 주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뭘 쓸까를 해서 봤더니 뒤에 이렇게 that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that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that절이 명사절 that절로 쓰인 걸 거라 여기서는 automatic, it, that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얘만 골라주면 정답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그냥 딱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서 그런 거 꼭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연결해서 넘어가면 이제 동사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사 자리에는 동사만 온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동사 자리에 동사밖에 못 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장 첫 번째이자 쉬운 거는 이건 조금 이따 보고 조동사 뒤에 누구 쓴다? 동사 원형 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조동사의 종류는 토익에서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은 거의 1초 컷이죠. 답안지에 정답 마킹 바로 들어가면 되는 문제. 따라서 내가 8번 같은 문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가 너무나 눈에 띌 거라 should 뒤에는 누구 자리? 동사 원형 자리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A번 silence 고르면 되거든요. 우리 지금 온 친구 그거는 이따 작성하고 거기 교재 하나씩 들고 앉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첫날인데 시간을 안 맞춰줘서 자 그래서 8번에서는 동사가 silence A번이야. 이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봤을 때 품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파트 5를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silent는 품사가 형용사죠. 그래서 혹시라도 반대로 생각하고 있진 않아야 됐다는 거. 그래서 silence가 여기서는 동사, 그 다음에 silent가 형용사다. 그러나 이 친구는 뭐다? 양다리 걸치기 때문에 명사도 가능하다. 여기서 내가 강조할 거. 안타깝게도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품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걸 콕 집어서 굳이 얘기를 한다?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때 단어를 한 번씩 찾아보다 보면 사전에 동사, 명사 같이 나오면 한 번쯤은 같이 봐줄 필요가 있고 같이 봐줄 때 중요한 건 품사가 달라지면서 단어 뜻이 완전 달라진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주의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진 않죠. 뭐 명사로 silence 하면 침묵이란 그냥 뜻이고 고요, 침묵 그 다음에 여기서 동사로 쓰여도 조용히 하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의미상 그렇게 다르진 않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토익에서 또 중요한 거. 자, 이 공식을 외울 건데 please D는 누구 자리다? 동사 원형 자리다. 그러면 please D가 동사 원형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런 식으로 9번에서 문제 나오면 이것이 또 1초 컷이 될 거다. 여기 앞에 please 나오면 고민 없이 이 자리는 동사 원형 확정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생김새를 보면 가장 동사 원형처럼 생긴 게 보이죠. 뜻 따위는 중요하지 않지 품사 문제는. 여기서 정답 A번. 그러나 이 친구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친구가 동사도 되지만 동시에 형용사도 되는 애고 이 토익에서는 얘가 동사로 쓰이는 것만큼 형용사로 쓰인다는 팩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쓸 때 뜻이 좀 달라. 그래서 동사로 쓸 때 complete는 마치다, 끝내다, 완성하다.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야 돼. 그래서 동사로 쓰일 때는 마치다, 끝내다, 완성하다. 이 친구가 형용사로 쓰이면 완전한이나 완벽한이라는 뜻을 가져가죠. 그래서 두 개의 뜻이 좀 다르잖아. 이런 애들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고 여기 나오는 이 패턴,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 자체가 토익에서 빈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collocation. 그래서 complete가 뭔가 마치다 또는 완성하다일 때 그래서 신청서를 완성해 주세요, 작성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이라고 하는 친구는 상당히 유명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치기 할 거야. 여기서 registration form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왜냐? 토익은 비즈니스 용어니까 신청서라는 뜻을 많이 하는데 이거의 동의어로 얘만큼 유명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누구냐면 application form이죠. 오케이? 그래서 신청서 같은 경우는 registration form, application form, 그 다음에 또 나온다라고 하면 enrollment form 정도?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서류를 자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동사 자리에는 동사만 한다.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애야. 시험장 가면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얘도 보면 request를 가지고 형태가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은 해석이 먼저가 아닌 걸 알죠. 품절 문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친구가 주어니까 모든 문장이 마침표를 찍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주어 나오면 얘가 동사 나와주면 여기 나오는 that 여기서부터 여기 묶고 여기 뭐라고 쓰냐면 명사절이라고 쓰고 나중에 어차피 이해가 될 거예요. 명사절이라 쓰고 이 친구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이런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동사 자리니까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동사 자리 올 수 없는 애부터 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동사 자리 못 오는 애 얘하고 얘는 못 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인데 이제 뭐를 입력해야 되는 거? 동사 자리에 동사를 채워넣는 문제를 푸는 순서는 대부분 토익은 수태시제야. 그래서 수일치를 제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능수동 그 다음에 시제로 마무리 지어서 찾아주면 돼. 동사를. 그래서 모든 동사 문제는 일단 수일치 즉 주어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단복수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고객이라는 뜻의 단수죠.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누가 소거가 되냐면 D번이 소거가 돼. 얘가 소거되고 A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보태자. D번이 소거되는 이유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외우면 돼. 기본적으로 여기가 단수주어면 여기 단수동사 와야 되지. 자, 단수동사는 쉽게 얘기하면 동사에다가 s나 es 붙여야 단수동사야. 이걸 몰랐으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단수동사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거고 복수동사는 동사를 있는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클라이언트를 주어로 넣는데 여기 현재 시제 동사 쓰려면 여기 뒤에 s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D번 탈락,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A번이다. 그래서 동사를 풀 때 중요한 건 수태 시제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토익에선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동사 파트를 따로 배우게 되면 그때 이제 수태 시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는 배울 건데 기본 개념은 수일치가 토익에선 가장 중요해. 굳이 따지자면 동사 파트에서 왜냐면 얘가 가장 기본이자 가장 먼저 시작을 하니까 자, 수일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어가 단수면 단수동사 쓰고 주어가 복수면 복수동사를 써야 되는 것을 수일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수동사는 동사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 게 단수동사 복수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있는 그대의 형태로 써주는 것이 복수동사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가면 돼. 그리고 지금 10번이나 11번은 비동사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동사에는 비동사만 있는 건 아니잖니. 그러면 일반 동사를 할 때 SES나 동사 원형 쓰는 것처럼 너네 have 동사랑 두 동사도 똑같은 거야. have나 do를 있는 그대로 쓰려면 주어가 뭐가 나와야 돼? 복수 주어가 나와야지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앞에가 단수 주어면 has가 돼야 되지. 여기도 더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맥락은 어디에나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비동사 빼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자, 여기서 11번 같은 애들 한번 볼게요. 대놓고 이렇게 딱 보면 비동사들이 막 나열되어 있으면 거의 동사 문제의 확률이 당연히 높고 비동사를 고르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일반 동사를 고르는 문제가 사실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보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어 자리에 some people 하면 얘를 보는 순간 아 주어가 복수구나. 그쵸? 여러 명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들어올 땐 당연히 얘가 영향을 끼치니까 무슨 동사? 복수동사가 들어와 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복수동사 고르면 얘 고르면 정답 되는 거죠. 그래서 A번 정답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수일치 문제야.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이 단어는 미리 외우세요. 토익 빈출이죠. proposa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안서라는 뜻 또는 제안이라는 뜻의 명사기 때문에 이 친구를 먼저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 단어는 자주 나오니까 외우고 여기서 파생을 하면 파생을 해서 이 단어도 나와. 동사로 가면 propose죠. 이게 뭐겠어? 뜻이? 제안하다. 그럼 나 여기서 가지치기 갈 거야. 집중해야 될 거예요. 자, 프로포즈가 제안하다인데 이것이 토익에서 동의어로 뭐로 바꿔서 나오냐? 서제스트라고 하는 친구.
recommend라고 하는 친구, 이런 친구랑 바꿔서 나올 수 있는 친구예요. 제안하다. 그 다음에 offer, 이런 단어. 그래서 propose가 제안하다라는 뜻일 때 suggest, recommend, offer란 동의어처럼 쓰인다. 토익에서 매우 바꿔서 많이 쓰일 거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하나만 더 파생 단어 proposed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형용사. 그래서 뜻이 제안된 이라는 뜻. 오케이? 그래서 proposed site 하면 제안된 장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가지 proposal, proposed, propose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와서 동사 수일치 다음에는 보는 것이 보통 텐데, 자, 태라고 하는 친구는 말 그대로 개념이 뭐냐면 주어와 동사 사이의 의미적 관계죠. 의미적 관계, 즉 네가 직접 할래 당할래 이거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능수동의 가장 첫 번째 차이는 일단 뜻이 다르다는 것, 관계니까. 자,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친구는 주어가 되거나 받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하는 입장이죠. 이게 능수동의 가장 차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직접 할 수 있는 관계면 능동, 주어가 못하는 관계면 수동. 그러나 토익에서 이게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여러분이 무슨 눈을 가져야 되냐면 동사 파트를 보고 동사 자리를 보고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수동태는 어떻다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미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다 기억이 나겠지만 수동태의 가장 기본 패턴은 비동사 더하기 PP가 들어가는 게 예의야. 그래서 비동사가 개입을 하죠. 동사 자리는 비동사야. 그리고 PP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 뭐다? 과거 분사다. 그래서 비동사 더하기, 즉 이렇게 비동사와 과거 분사가 나오는 이 덩어리를 우리는 관계로 따지면 능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수동이야. 그래서 주어는 뭐뭐 당합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고 하는 친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차피 make로 나왔으니까 우리 make라고 하는 친구는 사전상 들어가면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일단 나오죠. make, made, made. 준이야 집중해. make, made, made. 그러면 여기서 make가 현재 시제 여러분 동사죠. 그럼 얘는 뭐야? 과거 시제 동사죠. 그러면 이 친구가 뭐다? 내가 얘기한 PP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딱 잘라서 이 애들 중에서 동사 자리에 혼자 쓸 수 있는 얘하고 얘밖에 없어.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는 과거 동사와 분사의 형태가 똑같은 애가 너무 많아. 규칙 동사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 안에서 made가 혼자 쓰였으면 동사로 취급을 하는 거지만 지금처럼 비동사 앞에 나오고 뒤에 made 나오면 얘는 동사가 아니죠. 얘는 과거 분사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동사고 얘는 분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덩어리를 볼 때 우리는 태로 가면 수동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PP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눈을 가지고 PP는 절대 동사가 아니다. 따라서 혼자 쓸 수는 없다. 동사 자리에. 그 개념까지 들고 가면 되는 친구. 그 다음에 동사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은 이 개념을 동사에서는 들고 가면 돼요. 여러분 자타동사라는 얘기를 내가 앞으로 되게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가 훨씬 많거든. 따라서 타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거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동사죠.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자동사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든 영어 공부를 하든 보는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자동사보다는. 그래서 내가 자동사는 따로 외우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애들 위주로 이제 외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타동사의 개념을 잘 기억해서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가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구분을 하기가 쉬워질 거야. 그래서 목적어 파트에서 이제 그거를 보도록 할 거고 능수동에서 이 자타동사 개념이 좀 중요한 편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갈게요. 결국에는 토익 시험장 가서 능수동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딱 하나는 뒤에 즉 목적어가 보이면 능동태를 고르는 거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고른다고 생각하면 돼. 이 개념만 장착하고 시험장에 가면 돼.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배경은 동사 파트를 할 때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핵심만 가져가면 능수동 문제가 나왔을 때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없으면 수동태. 요거는 머릿속에 일단 1차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개념이고 여기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요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빈출인데 13번 같은 문제는 지금 보면은 얘도 페이먼트라고 해서 페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들 가지고 뭔가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게 보이니까 품사 문제로 들어갈 거야. 품사 문제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빈칸을 봤을 때 일단 빈칸 앞과 빈칸 뒤를 보는데 빈칸 앞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must라는 친구가 조동사죠.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누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750에서는 이게 아랫 레벨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를 알려주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오케이 동사 원형 D번 정답이야. 그냥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야. 근데 너네는 조금 더 이거를 볼 필요가 있지. 왜? 비동사의 동사 원형도 B라는 걸 알아야 되죠. am, is 아래 동사 원형은 B야. 그러면 여기서 얘하고 얘 제끼고 이거하고 이거 중에 정답 뭐 쓸래?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냥 무조건 페이 고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따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비동사 더하기 pp라는 얘는 태로 따지면 수동이죠. 그러나 동사를 그대로 혼자 쓰면 얘는 능동인 거야. 그럼 결국에 이거는 너 능수동 중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 능수동 문제는 그 누구도 여러분한테 옆에서 야 이게 능수동 문제니까 능수동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은 뭐야? 비동사 pp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능수동 문제를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공식만 따라가면 돼. 자, 뒤를 봤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야.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외울 거 전치사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어.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확정이 되죠.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쓸 수가 없고 B번을 써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B번 이렇게 고르는 거야. 능수동 문제는 뒤에 뭐가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앞에 monthly rent 하면 이거 지금 월세잖아요. 월세가 스스로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쓰는 게 맞다라고 확정을 지어주면 돼. 근데 능수동 문제를 자꾸 해석으로 풀면 나중에 해석으로 풀었을 때 정답이 제대로 고를 수 없는 경우가 무조건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풀 때 능수동이 확정된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는 뒤에 누가 왔느냐. 오케이? 뒤에 누가 왔느냐로 보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아닌 애가 오면 무조건 수동. 목적어인 애가 오면 능동.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온 친구 일단 뒤에서 교재 한 권 한 권 한 권씩 가지고 앉을게요. 자, 그 다음에 시제. 시제 라인. 자, 영어에는 시제가 총 몇 개다? 12개다. 3개가 아니다. 그런데 12개 시제는 여러분 시제 파트 할 때는 나눠서 보는데 일단 12개의 시제 가장 핵심 시제가 누구냐면 3시제. 현재,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과거, 그 다음 마지막이 누구냐면 미래. 그래서 시제는 많이 어렵지가 않고요. 안타깝게도 토익에서 시제 문제만 나온 일이 거의 없어. 왜냐면 이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일단 기본 3시제의 틀을 잡는데 현재 시제는 이런 것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토익에서는 이런 걸로 문제 잘 안 내고 현재 시제 정답 고를 때는 반복되는 습관이나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현재 동사를 쓰게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번외편으로 어차피 시제 들어가면 여러분 외우겠지만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낸다는 건 반복되는 습관을 알려주는 부사나 부사구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보통 토익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정해져 있죠. regularly라든지 또는 여러분 periodically 이런 단어들의 특징은 정기적으로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게 되면 요거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에서 정답을 골라주면 돼. 그래서 정기적으로라는 뜻으로 가지는 친구 이런 애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고를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 말고 우리 every나 each가 붙으면 뭐예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을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every나 each 뒤에 day가 올 수도 있는 거고 month가 올 수도 있고 당연히 week가 올 수도 있고 year이 올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애들이 문맥에 있다? 그럼 그냥 자동으로 현재 시제 정답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면 다 풀기 때문에 거의 현재, 그러니까 시제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everyday나 eachday나 뭐 everymonth 이거를 한 단어로 퉁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daily가 되거나 monthly가 되거나 또는 뭐 weekly가 되거나
또는 yearly가 되거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어쨌든 이거는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낼 수 있는 부사 라인이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는 걸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과거 시제라고 하는 친구는 대놓고 과거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수업 들은 친구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보통 과거 시제는 당연히 어구가 붙으면 여러분 다 과거 시제 쓸 수 있죠. 지난 거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익에서 과거 시제가 정답이 될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recently죠. 그래서 recently의 뜻은 최근에라는 뜻이긴 해. 그러나 이 친구의 짝꿍은 누구다? 과거 동사랑 짝꿍이다. 이걸 보통 토익에서는 외우고 하거든. 그래서 문맥에 recently 쓰면 과거 시제 중에 정답 찾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 보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last가 붙어도 다 과거 시제 여러분 last 어쩌고 last week이든 last month든 뭐 이런 거 다 지난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되는데 압도적인 건 recently야. 그래서 문맥에 recently 나오면 과거 시제 정답 뭐 이렇게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래에 예정된 걸 나타내는데 그랬을 때 과거 시제랑 상반되는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next라는 표현이 붙으면 당연히 미래 시제죠. next year, week, month 뭐 이런 거 전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ater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서 later this week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번 주 말쯤에요. 이런 말이 들어가도 뭐뭐 후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가 확정이 될 거고, 미래 시제로 가장 많이 골라지는 애가 누구냐면 얘죠. 여러분 다 아는 거. soon. 그래서 토익에서 문장에 soon 들어가면 미래 시제 고르면 정답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따라서 시제는 개념적으로 알 필요는 있어. 동사 문제를 풀 때 필요로 되어지는 건 맞지만 시제만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면 돼. 보통 동사 문제는 수태 시제가 섞여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목적어 개념은 장착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아까 전에 우리 자타동사 얘기했던 것처럼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 왜냐? 목적어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타동사라는 건 혼자 쓸 수 없는 애잖아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목적어 자리는 보통 한글로 가면 을를로 해석이 된다는 것도 들어본 적은 있을 거고, 자, 이 친구에서 외워야 될 건 뭐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정해져 있다. 이걸로. 그러면 이것이 앞에 얘기했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하고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러면 외울 게 별로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명사나 그 다음에 대명사나 명사구나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 친구가 그대로 동사 뒤에 다 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얘네들은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번외편 하나만 더 추가한 게 누구냐면 복합명사예요. 토익에서는 복합명사가 자주 나오기는 해.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 명사 파트 들어가면 외워야 되는 이제 리스트가 생기긴 할 건데 복합명사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명사하고 명사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가 복합명사죠. 그런데 이 복합명사 같은 경우는 착각은 안 해도 되는 것이 뭐냐? 이 친구가 어떠냐면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는 친구야. 알겠지? 그러나 앞에 내가 주어 자리에 쓰지 않은 거는 까먹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쓴 건데 이유는 복합명사를 보통 문제로 나올 때는 이 복합명사의 위치가 주어 자리보다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게 토익은 훨씬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approve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이 자리에 여기에다가 복합명사 채워서 목적어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주어 자리에서 복합명사 나오는 것보다 훨씬 빈줄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토익 안에서는 복합명사 자리는 보통 타동사 뒤가 많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당연히 복합명사도 명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기억해주면 되고, 자, 여기에서 미리 어차피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거라 그냥 대표적으로 offer이나 approve나 그 다음에 여기서 want라는 동사 그리고 plan이라는 동사 그 다음에 consider이라는 동사 그리고 suggest 지금 내가 예문에 여기다 쓴 동사들은 앞으로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대표적인 타동사야. 주로 3타동사 3형식 만드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만약에 나왔는데 뒤에 빵꾸 뚫려 있다 그건 목적어 찾으라는 문제죠. 그래서 요 애들은 미리 외워두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번외편으로 써놓는 것들을 복습할 때 집에서는 한번 읽어보는데 이거는 외우세요. 주어 자리에 고유명사 나오면 무조건 단수야. 알겠지? 그래서 주어 자리가 고유명사 즉 회사 이름, 가게 이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는 뭐를 써야 된다? 단수 동사가 확정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동사 파트 가면 배우는 애들이라 내가 예문에 썼기 때문에 그냥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 미리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고유명사는 단수다. 요렇게.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들어와서 문제에서. 여기서 지금 봤었을 때 이제 17번 같은 문제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 유형 중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17번을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딜리버를 가지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사 문제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품사 문제를 풀 때 요렇게 빈칸 앞뒤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offer이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왔으니까 유명한 타동사 뒤에 목적어 필요한 거야. 요 정도는 끌고 나오지.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내가 어를 끼고 뭔가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뭘 쓸까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애를 고민을 하면 지금 A, B, C, D 품사 중에서 이 자리에 명사를 집어넣게 되면 delivery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명사 delivery와 서비스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복합명사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배달 서비스를 슈퍼에서 제공합니다. 문맥상 괜찮죠? 따라서 여기서 정답이 B번인 거야. 그래서 뭐를 기억하냐면 타동사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여기서 관사 하나 있고 명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자리가 명사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복합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요 얘기까지 할게. 이 얘기까지 하고 한번 보세요.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이렇게 문제가 토익에서 나오면 이건 굉장히 절대적인 공식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관사 뒤에 형용사 뒤에 명사다. 관형명이라는 공식이 굉장히 유명해요. 토익에서는. 이런 문제 명사 앞에 빵꾸 뚫렸을 때 여기 웬만하면 10번 중에 9번은 형용사가 정답이거든. 그럼 이제 애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 얘도 형용사가 되는데 나중에 배울 거야 아마. delivery라고 하는 동사 자체에다가 동사에 ed를 붙이면 아까 과거 분사라고 얘기했잖니.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것이 여기에 명사를 집어넣는 것보다 어휘상 자연스러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를 보면 delivered 하면 이거 해석이 어때? 배달된 이렇게 해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배달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보다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 고르면 정답 안 돼요. 얘 골라야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도 C번 골라서 틀린 친구들 굉장히 많았던 문제기는 해. 왜냐면 이게 보통 이런 구조는 관사 뒤에 형용사 뒤에 명사를 고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명사가 만약에 보기에 있다라고 하면 명사 더하기 명사의 복합명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니까 그런 거는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관사하고 명사 사이는 형용사 정답률이 가장 높아. 그러나 그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 10번 중에 9번은 형용사가 정답이겠지만 한 번은 지금처럼 야 여기 형용사 말고 명사 더하기 명사 복합명사 만들 수 있니? 이런 문제로 나오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볼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보태서 얘기를 해주자면 만약에 이 자리가 형용사로 정답이 돼야 된다라면 그것도 ed를 붙이는 과거 분사 같은 애가 정답이 돼야 된다면 보통 얘가 혼자 있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delivering 하면 이거는 deliver에다가 ing 붙이면 여러분 현재 분사도 되는 거거든. 즉 ed나 ing 붙는 애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애들 중에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이걸 다 떠나서 명사가 나오고 여기에 형용사 역할할 수 있는 애가 나오면 둘 중에 정답은 있겠지만 어휘로 한 번은 따져봐야 정답을 정확하게 고르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 이런 애들 얘기한 거야. IGA 슈퍼마켓 하면 나도 슈퍼인 건 알아. 근데 뜻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쓰고 이거 앞에 대문자 썼다는 거 나 고유 명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유 명사로 취급해서 뒤에는 단수 동사. 그래서 여기에 s 붙이는 이런 동사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들어가면 12번 출제 유형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토익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전치사 문제는 토익에서는 빈출이야. 매번 나와. 매번 나오는데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해줘야 되는 건 전치사도 뭐를 가진다? 목적어라는 개념이 있다.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치사는 혼자 못 써.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 내가 여기에 전치사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치사 이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만의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있어줘야 돼.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얘를 외워주면 되지. 전치사 뒤에 세울 수 있는 애는 딱 이렇게 4가지가 알면 끝. 그런데 재미난 건 이름에 전부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즉 여기도 목적어는 명사 역할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지. 전치사 자체 어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면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명사 역할하는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 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A, B, C, D를 봤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명사같이 생긴 애를 골라주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외우게 되겠지만 TROM 붙으면 웬만하면 다 명사죠. 그래서 여기서 A번 정답 이렇게 고르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품사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따 끝날 때 외우는 것만 내가 알려주면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요런 애들 동사고 당연히 동사 과거 시제 볼 수 있고 ORY 이렇게 끝나면 대부분 뭐다? 형용사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외워야 될 거야. 몇 가지만. 그래서 그거는 오늘 알려주면 외워가지고 올 것. 자, 13번 별표. 문장 구조는 문장 구조, 구성 구조 자체에서는 봤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는 걸 들어본 적은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보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토익은 보어를 넣어서 넣는 구조 자체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보어라고 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일단 2가지로 추려질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형용사. 그 다음에 2번째가 명사. 이렇게 보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보어 개념부터 정리합시다. 자, 보어는 누구냐? 보어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주어를 보완해주는 주격보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목적어를 도와주는 목적격 보어라는 친구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 2가지가 이제 이 2가지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대표적으로 형용사랑 명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뭐를 외워주면 되냐? 자, 주격보호를 항상 갖춰야 되는 동사를 외워주고 이것을 앞으로 나는 이형식 동사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항상 갖는 동사 이 친구를 앞으로 나는 오형식 동사라고 배울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토익은 이형식의 구조와 오형식의 구조를 사랑해요. 매우 매우 매우. 그래서 이형식은 어떻게 생긴 애를 얘기하냐?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는 친구. 이게 이형식이야. 그 다음 오형식은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친구. 이게 오형식의 구조야. 그래서 영어 문장은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에 총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토익이 사랑하는 형식이 2형식과 5형식이 들어간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외우는데 2형식 대표적인 동사 6개만 외우면 돼요. 일단 5형식 대표적인 동사 이렇게 4개를 외우면 돼. 그래서 이 동사들이 문장에 있다면 그 문장의 마무리는 보어가 다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얘를 외워서 문제를 풀 때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20번을 먼저 보면 20번 같은 문제에서 A, B, C, D를 봤을 때 인프레스라고 하는 어원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품사 문제로 들어가죠. 그러면 품사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 문장 구조를 본다는 건 주어 동사를 찾아본다는 얘기가 될 건데 퍼포먼스가 주어로 보고 당연히 여러분 비동사 얘를 동사로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토익 공부를 하려면 뭐가 장착이 돼야 돼? 비동사라는 친구는 특히나 너무 많이 나오지만 이 친구를 봤을 때 그냥 비동사가 아니라 얘는 이형식을 만들어야 되는 대표적인 토익 빈줄 이형식 동사다. 지난달에 나랑 수업 들었던 친구는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닐 거야. 내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오늘 수업 들은 친구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자꾸 익히세요. 비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품사 문제, 문법 문제를 풀 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일단 이형식이 나오면 아, 보어가 필요로 되어지는 구조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그러면 이 자리에 마무리가 보어로 되면 이 마침표 찍어도 되는 게 되지. 그러면 이걸 보고 즉 뭐야?
동사를 보고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보어를 맞추는 거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하고 형용사밖에 없거든. 근데 토익은 어때? 둘 다 나와. 보기에 명사, 형용사 둘 다 준다는 얘기야. 하나만 깔리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해야 될 거 명사하고 형용사 빼고 걸러내면 돼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 동사 탈락. ly 붙으면 뭘로 유명해? 부사로 유명하죠. 또 탈락. 얘는 명사 SION, IV는 형용사. 따라서 A 아니면 C가 정답이야. 자, 여기서 스킬 들어가면 자, 명사, 형용사 두 개 있는 보어 문제에서 90% 이상의 정답은 형용사다. 따라서 이거는 시험장에서 A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찍어도 C번 고르는 게 맞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찍어서 문제를 풀기 원하진 않아요. 따라서 형용사가 상대적으로 비율은 높아. 정답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문법적으로 성립이 돼야 되겠지? 자, 앞에 나오는 very는 앞으로 친해져야 돼. 누구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토익에서 부사라는 품사는 열리라는 품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리 가져갈게. 이번 달에 부사하면 어차피 외워야 돼.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대상에 형용사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을 토익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 수식은 가능하지만 부사가 명사 수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가 탈락,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형용사가 정답이 잘 되니까 형용사를 고르는 것도 물론 스킬이겠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부사 뒤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 명사가 아니라. 따라서 여기서 정답 very impressive. 이 친구 정답.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적으로 살짝만 보면 여기에 형용사 넣고 싶잖아? 그러면 이 형용사는 이 주어를 꾸며주기는 꾸며주는데 얘가 얘의 상태나 설명, 그 상태를 설명하거나 묘사할 때 이게 형용사가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명사는 언제 오냐면 여기 내가 써놨지만 여러분 동격 관계여야 돼. 명사를 보어 자리에 집어넣으려면 동격 관계는 같은 레벨이야. 너와 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어 문제에서 동격 관계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형용사로 정답이 기우는 거야.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근데 동격 관계는 내가 밑에도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보면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는 학생입니다라고 하면 얘가 학생이 명사인 거 다 안단 말이지. 잘 봐. 얘 이형식 구조야. 그럼 이거 이형식인데 얘하고 얘가 같은 인물이죠. 그가 학생이고 학생이 그 아니야. 이런 걸 동격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하고 보어가 같은 급으로 쓰이는 애들이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명사가 정답이 돼도. 그러나 여기서는 알겠지만 impression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기는 해석을 해도 굉장히 어색하죠. According to the review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 리뷰에 따르면 분석한 거에 따르면 performance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실적 정도로 볼게요. 그 실적은 was very impressive. 대단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실적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어울릴 거야. 왜냐하면 impression이라고 하는 친구의 명사의 뜻이 뭐기 때문에 인상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실적하고 우리나라 말에서도 실적하고 인상이 같은 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번 탈락, C번 정답이다. 그래서 보어 문제는 웬만하면 형용사 고르는 게 대부분 정답은 돼요. 그러면 21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나와도 풀어내는 거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거지, 앞으로는. 2형식이 나올지 5형식이 나올지 몰라. 시험장 가봐야 알지만 나오긴 나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인폼 갖고 장난질 했으면 품사 문제.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거 얘도 일단 문장 맨 끝인데 앞에 주어 동사 라인에서 employee가 주어가 consider 한대요, 동사를. 그러면 얘가 목적어야? 이 자리에 뭐 쓸래? 이 문제란 말이지. 그런데 이 consider를 봤을 때 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외워야 될 굉장히 빈출 5형식 동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5형식 동사 구조가 만들어지면 여기 누구 자리로 결론 나요? 보어 자리로 결론 나죠.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사를 보고 보어 자리를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보어 자리에 보어를 쓰려면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얘하고 얘 탈락시키고 왜? 둘 다 동사니까.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명사와 informative라는 형용사에서 정답 고르죠. 그럼 얘는 또 뭐라고 골라? 정답? 그렇죠. A번이죠. 왜?
트레이닝 자체, 그 교육이 되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됐다라는 상태를 설명하는 게 맞는 거지. 따르기 때문에 the training informative 하면 informative는 실질적인, 유용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mployed는 그 교육이 유용하다고 여깁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트레이닝하고 인포메이션이 동격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A번이고 5형식 구조에선 명사가 보어 자리에 올 일은 없어요. 이거는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온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750은 이거 끌고 가야 돼요. consider는 지금 우리가 토익에서 외울 때 consider는 5형식 동사로 외우죠. 이건 보어 문제를 맞춰내기 위해서 외우는 거란 말이야. 자, consider가 5형식일 때는 해석 자체를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아까 단어에도 써놨어. 그러나 consider가 3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죠. 즉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3형식으로 만약에 consider가 쓰이지 그러면 이때는 해석이 뭐뭐라고 여기다가 아니라 고려하다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5형식으로 consider가 쓰이면 보어라고 고려하다가 아니라 보어라고 여기다로 가는 거고 consider가 3형식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고려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I consider the idea 이렇게 끝났어. 문장이. 이렇게 뭐 과거 시제로 그냥 쓰면 I considered the idea 뭐 이런 거라고 끝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뭐라고 해요? 고려하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나는 고려했다. 그 의견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consider는 3타 동사로도 유명하고 3형식 타동사 5형식 타동사라도 유명해. 다만 뜻은 완벽히 달라. 그래서 이렇게 보여도 선생님 이상해요. 5형식 동사 consider 뒤에 목적어 나왔고 여기 보어 없는데 왜 마침표 찍혀요?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동사라고 하는 애들은 3형식 구조는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나 거기서 어떤 애들은 4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5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멀티로 놓은 애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구조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타동사가. 그러면 1형식부터 5형식이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애들을 만약에 몰랐으면 외워야 되겠죠. 이 중에서 토익은 누구를 사랑해? 2형식을 사랑하고 5형식을 사랑하고 당연히 흔하디 흔한 3형식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2, 3, 5형식의 구조는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외우라고 했던 게 그럼 2형식 갖추는 2형식 동사 외우면 되고 5형식 만드는 5형식 동사 외우면 돼요. 이거를 뺀 나머지 동사는 3형식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그 형태를 잘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을 때 여러분 자타동사의 개념이 이해가 되면 이것도 무리가 없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여기 무슨 동사 쓰인 거야? 자동사 쓰인 거고 3형식부터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다 있으니 얘는 뭐다? 타동사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돼. 자타동사 개념만 딱 들어오면 되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미리 얘기해 줄 거는 그냥 미리 외우라고 하는 걸 외우는 게 도움이 되는 애고 4형식을 보면 이 친구가 재미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목적어가 2개니까. 남들 목적어 다 하나 가지지 지 혼자 2개 가지니까. 그럼 외워줄 거 4형식 구조를 취하는 걸 좋아하는 4형식 대표 동사들이 있어요. 걔네가 누구냐면 일단 이것만 외워. 더 바라지도 않아요. 5개만 일단 외우세요. 나중에 동사 파트 가면 더 외워야겠지만 일단은. 그리고 내가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어? 토익 4형식 대표 수요동사다. 수요동사라고 하는 건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부하면 주다죠. 렌드의 뜻이 뭐야? 빌려주다야. grant 하면 허락해 주다. award 하면 상을 주다. offer 하면 뭔가를 제공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5개는 토익에서는 최소한 4형식을 구조하는 빈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서 기부는 두말하면 입 아픈 거고. 그래서 여기 5개는 토익 빈출 4형식 동사다. 그럼 내가 이걸 왜 외우라고 하냐? 얘네들이 나올 경우는 대부분의 문장 구조를 4형식을 취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구조 자체가 내가 여기다 써놨지만 토익에서는 얘가 4형식 동사로 쓰이면 자 얘가 목적어 1번이죠.
얘가 여러분 목적어 2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팩트는 목적어 1번 자리에 누가 와야 된다? 사람이 와야 된다. 목적어 2번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어? 사물이 올 수 있는 거야. 이거 순서 바꿔서 못 써요. 아시겠죠? I gave a gift to him 이런 말은 없어. 알겠지? 그러나 이렇게 쓸 수 있지. 굳이 그렇게 나는 써야겠다. gift를 난 무조건 먼저 써야겠다? 그럼 여기서 끝내고 to him 이렇게는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게 토익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봤을 때 목적어 1번 사람, 목적어 2번 사물 따라서 이거는 사형식이구나 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또 뭘로 판단해? 동사로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2형식하고 4형식하고 5형식은 결국 동사 자리에 온 애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훨씬 쉬울 수가 있는 애라서 그런 거 참고하고 참고할 거 내가 여기에 사람 온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지? 꼭 우리처럼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합시다. 기관이라든지 회사 이름 또는 단체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gave the committee 그 위원회 I gave the committee an awar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나 위원회한테 상 줬어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얘네를 다 포함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그 집중력 한 5분만 더 끌고 갑시다. 수식어가 원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토익에선 별거라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어야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는 이미 기존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건데 수식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문제를 풀 때 이 수식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럼 뭐를 좀 일단 외우냐면 개념적으로 토익에서 수식어의 대표적인 애들은 일단 주어를 수식하는 친구와 문장을 수식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수식어의 역할이 주어를 수식하는 친구하고 문장을 대놓고 수식하는 친구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주어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수식어의 종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여기에서 봤을 때 투부정사구, 분사구, 전치사구, 관계사절은 주어를 수식하는 친구들이야. 일단 이 텀을 외워야 돼. 그 다음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는 문장을 수식하는 애들은 투부정사구, 분사구, 전치사구, 분사절이야. 이거는 토익에서는 꼭 알아야 돼. 매우 강조야 나는. 자, 여기서부터 뭐를 가냐? 선생님 저는 투부정사구가 뭔지 모르고요. 분사구 뭔지 모르겠어.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만 문장에서 형태를 보고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 첫 번째, 주어 수식하는 애들 예문부터 먼저 갈게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다 하이라이트 쳐가지고 여기 밑줄 치고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 이걸 쓰면서 확인을 해. 여러분 renovation 하면 주어죠. 명사니까. 그치? 그럼 여기 동사 어디 있니? is라고 하는 이 파트 비동사 ing 여기에 동사 나오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친구를 나눌 때 여기 주어 어디에요 하면 renovation of the museum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해석적인 주어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문장에서 주어는 renovation이고 혼자야. 여기서 of부터 얘는 뭐겠어? 수식어. 자, 그럼 너네 배운 거야? 여기 나오는 이 수식어를 뭐라고 부르냐?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그럼 이건 안 어려워. 왜 안 어려워? 전치사가 맨 앞에 서가지고 뒤에 쫄쫄쫄 단어 데리고 나오면 전치사 구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구의 개념 장착했지? 단어와 단어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덩어리가 구야. 그런데 이 친구의 기능 자체가 전치사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 보는 거라서 여기서 얘는 얘를 수식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식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얘를 여기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이것만 갖고 renovation is taking longer than expected 이거 얼마든지 마침표 찍어도 되죠. 보수 공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보수 공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얘가 얘의 의미를 더 플러스 시켜주죠. 정확하게 박물관의 보수 공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즉 수식어의 역할은 의미 전달이야. 그러면 토익에서 이걸 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동사 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밑에 거를 살짝 보면 밑에 예문을 갖고 여기도 이렇게 나누면 여기 동사인 거 알 거야. 그럼 여기 끊어서 주어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해석적으로는 이걸 다 주어로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나 여기서 문법적인 주어는 이렇게 끊어서 요 명사 얘만 주어지. 그리고 여기서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이 친구가 수식어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꾸며주는 건데 여기서 투부정사로 시작하니까 이름이 뭐야? 투부정사 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여기서는 동사 문제가 만약에 시험장 가서 나오면 딱 이 구조야. 주어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이 자리 빵꾸 뚫어놨다? 그런데 내가 살짝만 바꿀 거니까 그것만 봐. 안 바꿔도 돼 여러분은. 여기가 이런 구조로 나왔어. Apply to hire talented employees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이 자리에 너 뭐 쓸래라고 했을 때 이 친구만 가지고 여기를 풀어야 되는 게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러나 대부분은 명사가 앞에 나오면 명사 끝에 복수니까 여기 R로 들어가서 다 틀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따라서 수식어 구분, 특히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로 구분해야지만 동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줘야 되는 건 여기에 S가 붙어있든 말든 상관없이 이 친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얘는 날리고 동사 수템 수일치 문제 풀 때는 주어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빈출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수식어 자리에 잘 나오는 네 가지가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내가 이렇게 했던 분사구. 분사구라는 건 말 그대로 분사로 시작하면 되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 붙이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 그치? 현재 분사는 그 정도. 그래서 현재 분사가 나와도 되고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나 또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pp, 과거 분사. 동사에 ed나 뭐 d로 보통 끝나는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pp, 과거 분사. 그래서 celebrating이나 celebrated나 뭐 이런 분사로 여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또 수식어. 이름은 분사구.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수식어예요. 또 이 친구는 이번 달에 배울 거야. 관계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관계사절이란 이름은 참고만 하고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이 자리를 무조건 주어 뒤에 첫 단어만 잘 보면 돼. 위치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who가 있을 수도 있고 whom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whose 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주로 이렇게 W 붙어서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을 관계사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선 핵심이야. 너네한테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거든. 문장 구조할 때. 그래서 주어를 꾸며주는 크게 네 가지의 수식어는 전치사로 시작하면 전치사구,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구, 동사에 ing 붙거나 동사에 ed 형태로 시작하면 분사구, 그 다음에 이렇게 W로 시작하면 관계사절이라고 전문용어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이걸 봤을 때 정확하게 어디가 주어, 어디가 수식어, 어디가 동사,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꼭 머릿속에 오늘 다 집어넣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요 네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인 거야. 반대라기보다는 문장 수식하는 애들. 문장. 그래서 나중에 이번 달에 배울 거예요. 부사절이라고 하는 친구, 요런 부사절은 절은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개념, 요런 애들의 역할은 앞에 나오는 문장 수식. 또 문장을 수식할 수 있는 친구 중에 전치사구, 요런 애들의 역할, 문장 수식. 투부정사구 똑같아, 문장 수식. 동사 ing, 동사 ed, 분사구, 문장 수식.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는 문장 수식의 패턴은 수식어, 콤마 이런 패턴이야. 알겠지? 대부분이. 그래서 수식어 끼고 콤마 끼고 뒤에 문장 나오면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뒤에 나오는 문장 수식하기 위한 거다. 그런 거를 참고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번외편 들어갈 거는 여러분이 원하면 이 수식어 맨 앞에 안 세워도 돼. 문장은. 얘 먼저 세우고 예를 들어서 We had to cancel our picnic 얘 뒤로 가도 상관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써놨지만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는 문장 앞이나 문장 뒤에서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 즉 문장을 수식할 때 위치는 절대적인 게 없어. 내가 수식하고 싶은 문장 앞에 쓰여도 되고 내가 수식하고 싶은 문장 뒤에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보면 되지만 단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는 당연히 주어 뒤에 와야 되죠.
이런 수식어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구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알아야 될 수식어까지. 그럼 개념 끝이야. 자, 이제부터 OT까지 5분 들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 있지. 품사 구분 방법이라고 내가 표 바로 뒷장에 넣어놓은 거 보이죠? 이거 외워와야 돼. 오늘 외워. 어렵지 않아요? 뭐냐? 그 토익에서 품사 문제 풀려면 대표적으로 명사하고 내가 요거는 동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니. 그런데 단어 끝이 요렇게 다 끝나면 대부분 형용사. 그 다음 단어 끝이 또 이렇게 끝나면 명사라고 내가 토익에서 자주 보이는 그 꼬리들을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품사 문제 풀 때 어떤 단어가 뒤에 붙어 있으면 명사가 되는지 형용사가 되는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ly가 붙는 경우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단어 끝이 ly로 끝나면 우리 부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동사는 이거보다 더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주로 토익에 나오니까 동사는 요런 끝을 가지는 단어가 주로 동사다. 그래서 요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수업이